제23회 미래 일단전보건 포럼은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재단법인 피플이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먼저 우리 포럼을 안전문화 확산 대상 사업으로서 선정해 지원해 주시고 계시는 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주최를 위해서 애써주신 대한산업보건협회 백헌기 회장님과 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박영수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제 발표를 해주실 주식회사 코너스 서정환 본부장님과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조기홍 실장님, 오늘 포럼의 큐레이터로 포럼을 이끌어 주실 김형석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자로 참여해 주실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유성규 박사님,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전승태 회장님, 현대제철 안전보건기술팀 김용신 책임 매니저님,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윤조덕 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 주제는 첨단기술 활용과 안전문화 확산으로 안전보건 솔루션을 찾다의 6번째 소주제입니다. 안전보건관리의 디지털 전환과 조사 참여입니다. 현재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 기술 등 첨단 기술이 아주 빠르게 발전하여서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첨단 기술이 폭넓은 활용은 세상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기술이 안전보건관리에 활용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제 첨단 기술을 안전보건관리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재 예방을 선진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제20회 포럼에서 디지털 전환과 안전보건 체계라는 주제로 우리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첨단 기술은 무엇이 있고 이들 기술을 안전보건 관리와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내어 안전보건 관리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해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 연장선상에서 이들 첨단 기술을 구체적으로 활용하여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여건과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노사의 참여 확대를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를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이 자리에는 첨단 기술 관련 전문가와 이들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자리하였습니다. 오늘 이 포럼에서 첨단 기술의 구체적인 활용이 사업장 안전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어 산업안전보건 및 산업계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미래일 안전보건 포럼이 만들어져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포럼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고 계시는 송영중 포럼 공동대표님과 정유석 재단법인 피플 설립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포럼의 주제 선정에서부터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검토하고 협의하여 주시는 포럼 운영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들 그리고 이근환 사무총장님과 재단법인 피플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을 함께 개최해 주시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안전보건환경연구원 조기용 실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 및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과 오늘 포럼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도서관장님과 안전공학과장 박달재 교수님, 이장원 중관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과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 안전 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제23회 미래안전 보건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포럼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미래안전 보건 포럼 이용순 송영준 공동 대표님과 김태옥 안전보건교육원 원장님, 그리고 협회산업보건환경연구원의 박영수 원장님과 실무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주 코너스 서정환 상무님과 협회산업보건환경연구원의 조기용 실장님을 비롯한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안전보건의 디지털 전환과 노사 참여로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기술 동향과 또 활동 방안 및 노동자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이번 포럼은 여전히 후진국경 사고로 매년 많은 노동자가 사망하고 또한 재해를 당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매우 중요하고 비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산업 현장의 위험은 다양해지고 고도화될 것이며 디지털 시대에 근로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산업안전 보건 서비스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 보건 서비스의 제공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AI, IoT를 활용한 첨단 기술을 산업안전보건에 사업에 적용하고 공유경제, 플랫폼 산업 등 새로운 산업의 출현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전환 기술이 안전보건 분야에 도입되고 적극 활용한다면 산업재해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전환 기술이 도입과 활용도 노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디지털 전환 기술 도입할 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산업보건협회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센서를 활용한 작업 환경 측정,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보건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측정 및 건강검진 자료와 사업장 보건관리 자료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산업보건 서비스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빅데이터 구축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기술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진행하는 안전보건관리 디지털 전환과 노사 참여 포럼은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및 노사정 그리고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이용순 공동대표님과 김태호 원장님, 박영수 원장님 그리고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전문가분들에게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디지털화가 많이 됐는데 그 다른 분야보다 안전 분야는 상대적으로 디지털화가 많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T를 주로 했던 멤버들이 창업을 한 회사인데 안전 쪽에도 이 디지털 전환을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들을 좀 공유를 좀 드리고 오늘의 주제인 그 중소사업장에서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전 쪽에 디지털 전환을 하자. 그럼 어떤 기술을 쓰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이제 AI와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써서 저희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정도의 개발을 해서 SK 하이닉스, 청주공장,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이런 데 저희가 성공적으로 좀 납품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등등 여러 군데를 이제 구축을 하고 이에 대한 자신감으로 우리가 K-드라마, K-팝 이렇게 유명한데 우리 세이프티도 K-세이프티를 알리자라고 생각해서 야심차게 미국 법인도 설립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뉴저지주의 모리스 카운티 파이어 트레이닝 아카데미라는 곳에 저희 솔루션을 성공적으로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가지고 다음해 2020년에 그 CES 라스베이스에서 매년 행사하는 그 2020 행사에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K-세이프티로 세계를 알리는 그런 노력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전환을 말씀드리기 전에 안전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조금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올해 그 위험물학회에 저희도 좀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에 그 포스코의 신종호 박사님이 발표하셨던 내용에서 좀 감명받아서 이 내용을 좀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종래에는 이제 근로자들을 이 안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대상, 그리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줘야 될 대상, 그리고 항상 안전은 무사고해야 된다라는 강박,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결국에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 현장이 바로 근로자죠. 그래서 근로자를 가르쳐야 될 대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체로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들에게 뭘 하면은 안전해질 거냐? 물어봐라. 질문해서 그들로부터 해결책을 찾아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무사고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자. 무사고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사람이 하는 일. 사람은 실수를 하고 기계는 고장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무사고보다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최대한 막을 수 있는 능력,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치를 키우는 게 중요한 거다.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서 체력을 단련하듯이 안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안전에 대한 능력이라는 것도 이렇게 사고를 없앤다기보다가 사고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평소에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패러다임이 변했다는 걸 저희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IT로 좀 돌아와서요. 그럼 디지털 기술로 이렇게 근로자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안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과연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고요.
저희가 생각한 방향은 이렇습니다. 안전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것, 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지 어땠는지 먼저 사고에 대한 상황을 디텍트를 해야 되겠고요. 일단 디텍트가 되면 이게 어떤 사고고 어느 정도의 파장이 있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부분, 디터민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판단이 됐으면 그럼 이거를 빨리 선 조치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혹은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이제 다이렉트예요. 그래서 디텍트, 디터민, 다이렉트 이 세 가지 영역에 있어서 디지털 기술들을 활용해서 안전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키우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도 안전사고 일어나기 전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안전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대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AI라든지 IoT라든지 디지털 트윈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에 기여를 해야 디지털을 가지고 안전관리 영역을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술 개발을 했고요. 먼저 디터민입니다. 먼저 디텍트입니다. 디텍트는 어쨌든 문제가 일어난 걸 먼저 발견을 해야 되겠죠. 지금도 뭐 안전관리자도 있고 근로자 스스로도 위험에 대해서 디텍트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디텍트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항상 내가 그 모든 사업장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라보고 있다고 치더라도 내가 놓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디지털 기술로서 도와주자. 그래서 어떤 근로자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는지, 안전장구를 착용했는지, 혹은 어떤 그 위험 요소가 되는 어떤 중장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디텍트가 돼야 되겠고요. 이 디텍트가 된 이런 각각의 객체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라는 것들을 매핑을 해야 되겠죠. 어디 있는지 알아야 이 객체와 저 객체 간에 너무 가깝다, 위험하다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객체와 그 객체의 위험을 관리하는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디터민입니다. 디터민은 이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기본 디텍트는 됐고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객체들이 다 이제 그 사이버상에서 어디 있는지 다 확인이 되면 이 작업자는 이 지금 위험 구역에 넘어왔다 안 넘어왔다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겠죠. 여기에서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흐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내려와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건 추락 사고다. 라고도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디지털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대응력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 일어났습니다. 그럼 빨리 대피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화재가 일어났다. 빨리 대피해야 되겠죠. 대피할 때 어디로 대피해야 될까요? 지금은 비상구를 보고 무조건 쫓아가겠지만 비상구 뒤편에 더 큰 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불이 난 그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로 정확하게 안내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있는 위치 그리고 불이 있는 위치에서 가장 최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로를 안내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가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 SOP, EOP를 미리 시스템화시켜서 이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어 있거든요. 해야 우왕좌왕하지 않고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IT가 좀 도와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어떤 사고 일어날 것 같다라는 징후가 발생이 되는데 사고가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판정이 되는데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요. 판단만 되면 액션은 쉽습니다. 현장에 어떤 경광등을 바로 즉시 울리게 해서 대피하게 한다라든지 혹은 어떤 모바일 기기나 이런 것들로 알람을 준다라든지 그리고 SMS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로서
즉각 그 SOP에 있는 거에 따라서 SOP화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피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최적 경로를 산출한 다음에 실제로 어디로 대피라고 안내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어떤 기계로서 이렇게 어디로 대피해야 되는지 방향을 안내해줘서 실제로 바로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이렉트 기술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 상황이고 실제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아까도 우리 그 카카오 얘기를 드렸지만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평소에 시뮬레이션 해보고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대피하고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지 시뮬레이션을 사전에 해봐야 어떤 행동을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라든지 매뉴얼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전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꾸준히 개발을 했고 이걸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디텍트, 디터민, 다이렉트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이제 개발을 한 내용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객체를 먼저 인식을 합니다. 건설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제조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 영상 분석 장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디텍트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장비가 있다, 작업자가 있다, 작업 장비, 사다리나 이런 것들이 있다, 차량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합니다. 감지를 해서 이 정보를 중앙에 서버로 보냅니다. 그리고 서버는 이 작업장 환경이 디지털 트윈화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작업장 환경이 3D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디지털 트윈 공간상에 이 작업하고 있는 객체들이 어디에 있다고 위치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들 간의 관계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자가 어떤 위험 구역에 갔는지 안 갔는지도 판단하고 그리고 이 작업자가 이 중장비와 너무 가까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도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위험이 감지되면 그 위험을 판단을 하는 거죠. 디터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다라고 하면 현장에 상황 전파를 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기존에 이제 AI로도 어느 정도는 해왔던 건데 이 AI만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지금 객체 인식을 하는 디텍트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험 분석을 하는 디터민 하는 부분을 AI가 기존에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한계가 있었느냐. 지금 이 객체 인식 자체는 굉장히 잘 됩니다. 차량, 작업자 잘 인식 잘 됩니다. 그런데 위험 분석이 잘 안 됩니다. 위험 분석이 잘 왜 안 될까요? AI는 학습할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학습할 데이터가 없으면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위험 상황에 대한 영상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사고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억지로 어떤 연출을 해서 하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이 디지털 트윈에서 역할을 하도록 역할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객체 인식, AI가 객체 인식 잘 하니까 좋아. AI는 객체 인식까지만 해. 그렇게 해서 디지털 트윈으로 투영시켜 놓고 디지털 트윈 상에서 설정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자와 트럭이 너무 가까이 있다. 지게차와 너무 가까이 있다. 이런 거를 굳이 학습하지 않더라도 디지털 트윈상에서 객체들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세팅만 하면은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험 분석의 이 능력이 상당히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우리 디지털 기술로서 위험 분석을 해서
많은 부분을 캐치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부분마저도 저희는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같이 병행함으로써 그 역량을 좀 더 키울 수 있게 됐고요. 요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적용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고 일어난 다음에 대피하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평소에 뭐 열심히 재난 대피 훈련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 전에 이런 설비가 있으면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금 더 우왕좌왕하지 않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평소에 여기 동그랗게 생긴 이 스마트 스테이션이라는 놈을 중간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평소에는 화재나 연기를 감지하는 센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감지가 된다 그러면 이 중앙에 서버에는 이 전체 공간이 디지털 트윈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경로가 미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불이 어디서 났다라고 감지가 되면 이 불을 중심으로 각 위치에서 어디로 대피하면 될지 최적 경로를 쫙 산출을 하고요. 그러면 다시 이 스마트 스테이션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 위치에서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 왼쪽으로 가라고 안내를 해 라고 지시를 하면 이 기계가 이렇게 다시 변합니다. 그래서 화살표, 불빛, 소리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지 말라 라고 하면 아예 X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계속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골든타임 내에 대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키워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뮬레이터도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영상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분을 좀 넘기고요. 여기 롯데백화점 그 센텀시티점에 이제 모델링을 했는데 이렇게 3D로 저희가 평소에 모델링을 해놓고요. 장비가 어디 있다라고 미리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디텍트가 되겠죠. 그리고 CCTV에 연계되면 이제 CCTV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불이 발생했구나, 그리고 어디로 대피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사실 이제 컴퓨터에서 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그 안내 기기로, 이제 안내 기기가 동그란 스테이션으로 할 수도 있고 천장에서 이제 커버 라이팅으로도 안내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된 기술도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클라우드로 제공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현장에는 꼭 필요한 그 IoT 장비라든지 그 센싱 장비를 둡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연결만 시키면 클라우드에 미리 이런 서비스들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에서 구독만 하면은 바로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 뭐 구독 서비스 많이 좀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넷플릭스 같은 것들. 그러니까 안전도 이제 넷플릭스처럼 구독하는 만큼 서비스를 받는 겁니다. 싼 요금제를 하면은 아주 기본 안전 상품, 그리고 좀 비싼 요금제를 하면 많은 안전 상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서 저희가 하는 그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오늘 현대제철에서도 나오셨는데 현대오토에보하고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해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같이 적용을 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 외에도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굳이 이제 비싼 장비를 이제 다 이제 도입하실 필요가 없고, 오늘 뭐 주제인 중소사업장에서도 필요할 때만 쓰시고 필요 없을 때는 이제 안 쓰셔도 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저렴하게 확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중소사업장의 디지털 안전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고민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건설과 이제 제조업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스마트 건설 안전에 대한 기술 도입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건설의 안전관리비 상에 스마트 건설 안전 도입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됐습니다. 올해 6월에 노동부에서 발표를 해서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여전히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전히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달라. 그리고 이 안전관리비에서 스마트 안전기술에 대한 비용에 대한 비중을 좀 높여달라. 그리고 이걸 적용하는 사업장도 이 큰 사업장, 120억 이상의 건설 공사장뿐만 아니라 50억 미만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확대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안전기술에 대한 요구는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런 관리 기준에 대해서 좀 확대 적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제조업에는 이제 이런 안전관리비에 대한 부분이 명시적으로 얼마를 써라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저는 이 바우처 사업 같은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기정통부에서는 이 클라우드 바우처 혹은 AI 바우처 이런 사업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AI나 클라우드를 만든 중소기업도 있고, 근데 또 수요기업 입장에서도 중소기업인데 비용이 없어서 선뜻 이런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기 어려운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부에서 바우처 사업을 했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전담 기관을 둬서 이 전담 기관에서 이 공급 기업의 풀을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기업이 들어와서 이 공급 기업 중에서 이 기업의 서비스는 이용하면 괜찮겠는데? 라고 해서 신청을 하면은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이 이루어지면 전담기관에서 이 전체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바우처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도입하는 수요기업 입장에서도 큰 부담 없이 도입을 하고, 공급기업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요처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서,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클라우드 바우처나 AI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바우처 사업을 하면서 수요기업이나 공급기업이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많이 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안전 쪽에서도 적용하면 어떨까? 그래서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제공하는 공급기업을 수요 중소사업장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정부에서 그 바우처로 지원을 만약에 해준다라면은 수요 공급이 서로 일어나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안전보건관리 디지털 전환에 따른 노동자의 참여와 강화 방안입니다. 사실 이 주제에 대한 요청을 받고서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한 부분이 사실 별로 없고, 앞서 이제 저희 협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굉장히 부각이 되고, 거기에 따른 기술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센서도 그렇고, 드론, 여러 가지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많이 개발이 돼서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실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동계들 또는 사측 경영계건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덜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발표하는 이 시간이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앞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카카오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 우리 앞서 서정환 본부장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거를 발표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어제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카카오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그 카카오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일개 개인의 어떤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환 기술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사용을 했을 때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기술의 오류로 인해 가지고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더 큰 피해를 발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사전에 노동계에서 전문가들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늘 앞서 이제 뭐 발표를 하게 되면 재현황을 보게 되는데 고용노동부가 이제 6월달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사망 만인율 여전히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고 재의자 수는 오히려 그러니까 사망률은 뭐 조금 줄은 것 같지만 재의자 수는 전체적으로 더 늘었었고 사망자도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행을 했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재해가 많이 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재해는 줄지 않고 오히려 전체적인 사망자 수는 지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것을 개정하겠다 이제 이런 그 시사 발언을 했었고 현재 이런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기획재정부가 경영계획을 반영한 그 개정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전달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개정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물론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목적은 산재 사망을 줄이고 중대재해 처벌을 예방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좀 개정이 되고 우리가 어떤 그 목적하는 바가 후퇴되지는 않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경영에 또 피해를 줘서는 안 되겠죠. 보다 현명한 의견들이 잘 초합이 돼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앞서 이제 우리 중대재해 중소기업 사업장에 안전 스마트 또는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한 안전보건 어떤 기술의 적용을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사망자 수를 보더라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수가 훨씬 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그 노동자들이 일하는 일터에서는 규모가 작고 위험한 그런 사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여전히 소위 이제 위험 외주화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산재 사고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취임을 하면서 110대 문재인 정부가 100대 과제를 했었죠. 윤석열 정부에서는 10개 늘려서 110대 과제, 국정과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정목표 세 번째 보게 되면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고 해가지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문구를 약속 10번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49번에 보게 되면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을 지원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 세부적인 주요 내용으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 과제를 마련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노사와 함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전석대 팀장이 오셨지만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하고 확산을 지원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오늘 이야기하는 산재예방 인프라를 혁신하겠다. 스마트 안전장치 설비, 웨어러블이나 로봇 등의 개발을 하고 발굴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보급 확산을 지원하겠다라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산재예방 종합포털을 구축을 하고 산재예방 정보 공유 플랫폼을 지원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다양한 그런 지원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확산을 지원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사망 사고를 감축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를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디지털 전환 기술을 이용한 또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 확산 또 그런 기술을 도입한 산재 예방에 대한 부분은 확산이 될 거다.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지금 중대재해를 감축하기 위해서 고용노동과 토론을 개최를 했었는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적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가 안전이라는 비가 되어 현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고용노동부의 그 산업안전 보건본부장이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은 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기업 스스로 자율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자율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그런 안전보건 어떤 툴이라든가 모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강성규 교수께서는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가 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좀 새롭게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올해죠. 6월 12일 날 ILO에서 일터 안전보건 노동기본권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전과 보건이 이제 기본 협약에 있었지만 이제는 노동기본권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노동환경의 보장 책임은 사측과 정부에 있고 협약 이행 등 정책적 대응에 대한 필요의 목소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노동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이제 선언을 했었고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로 여겨져서 보다 나은 산재 예방을 하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술 동향을 보시게 될 텐데 이건 앞서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현재 이런 기술은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개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현장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처음에 도입할 때 있어서 철학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디지털 전환 기술을 인간의 노동자들의 관점에서 도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쭉 보게 되면 생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어떻게 보면 통제 중심의 디지털 전환 기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디지털 전환 기술을 개발을 하고 또는 도입할 때 충분히 노동자들과 일하는 사람들, 노동 환경에 대한 철학이 그 기술에 녹아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발전하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굉장히 그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보이고 2020년도 그 현장 하나라 20조 반도체 시장 규모 약 35%에 해당하는 금액이 그 디지털 헬스 분야의 산업 규모로 나타나고 있었고 앞으로도 더욱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물론 굉장히 큰 이제 범위긴 하지만 우리 그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는 산업보건 영역에서도 곧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가 도입이 될 거고 시도를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 넘어가도록 하고 그래서 일단 국회에서는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기훈 의원, 국민의힘의 강기훈 의원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고 확산, 보건의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니까 향후에 우리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그 전문가들도 이런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법에 어떻게 이러한 그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고 어떤 방법을 할 거고 어떤 처리를 할 거고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산업용 웨어러블 시장도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강현실 분야에 속하는 기술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은 지금 굉장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거나 또는 보건관리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제 그 빅데이터 또는 IoT 기술을 활용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제는 개인 맞춤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IoT를 통한 개인형 서비스와 빅데이터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시대가 왔었고, 근데 이거에서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이슈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계 표준화입니다. 지금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표준화의 그 정책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될 것이고, 가장 이제 우리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개인정보가 노출이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산재 예방 쪽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감시 단속을 하는 쪽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러한 고민들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업보험 분야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라든가 직업병 예방 활동에 충분히 이러한 기술을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 형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 형태, 액세서리형, 의류에 이러한 기술들을 접목한 의료일체형, 신체에 부착해서 나타날 수 있는 기술, 생체 이식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제 세척제 사업장에서 사실 그 발생하지 않아야 될 후진국형 집단 중독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1년에 2회의 작업량을 측정을 하고 유해 물질을 측정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1년에 한두 번 하는 것으로 화학물질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걸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꾸준히 일상적인 상시적인 유해 물질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다양하게 벌써 유해 물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 누출을 감지하고 누출 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진단, 확산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떠한 그런 기술들이 지금 현재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술의 한계는 뭐냐면 법적으로 아까 표준화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 이것을 도입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센서의 어떤 그 감지 능력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은 감지를 하고 어떤 그 누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이런 기술을 도입할 수 있지만 365일 모니터링 관점에서의 아직까지 그 센서 기술을 활용하기에는 여전히 기술적으로는 한계에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유해 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기업들에서 외국의 기업들도 상당히 이제 가스 센서 시장에 대해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국내 업체들도 지금 이런 가스 시장의 센서를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업체인데요. 센코라는 회사에서 친환경 저탄소 경제에 맞춰서 ESG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지금 실시간 모니터링 가스 경보기, 소유지 가스 경보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도 화학물질 누출사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센서를 활용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화물지 감지 센서 전문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저희 코리아라는 곳에서 이러한 센서들을 개발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사업장에서 직접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례고, 이렇게 대기업이 개발한 사례가 중소기업한테 기술 이전해서 이런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산재 사망에 있어서 가장 또 많이 발생하는 것이 밀폐 공간의 사망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세이프티볼을 개발을 했었는데, 밀폐 공간의 유해가스 존재율을 사전에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작업자가 들어가기 전에 스마트 세이프티볼을 공간에 투척을 해가지고 가스 농도를 측정을 해서 이제 중대재해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밀폐 공간의 유해가스 감지 설비에서 이제 GM이라는 것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측정 방법은 사람이 공간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가스를 측정해서 가스가 잔존하면 알람이 울리도록 설계해서 작업의 안전도와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위험한 공간에 접촉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 글래스라고 해가지고 산업 현장에서도 벌써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실제 이제 착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한 후에 관리자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생생하게 현장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었고, 스마트 글래스는 스마트폰 다음에 차세대 정보통신기기로 사용될 전망이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건 이제 구글의 글래스에서 개발을 한 건데요. 이제 글래스를 착용을 하고, 그래서 사업장에 원격 점검이 가능하게끔, 그리고 기기 결함이 정보가 확인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이제 개발이 된 제품입니다. 역시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안전모인데, 이것은 이제 산업용 안전모를 개발을 한 것이고요. 이 안전모에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음성 명령 연결을 해서 GPS 위치 추적을 하고 전화, 녹음 및 촬영 기능을 하고 후방 및 장비 움직임을 감지를 하고 실시간 데이터를 전달을 하도록 하는, 그렇게 이제 개발이 된 겁니다. 실제 이 안전모를 가지고 착용을 해봤더니 굉장히 이제 산재, 작업자 보험이 경제적 손실이 감소한다라는 부분들이 실제 이제 증명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벡스라고 해가지고 기아자동차에서 가장 많이 우리 산업 현장에서 이제 근골격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벡스라고 개발을 해가지고 상향 작업 근로자의 근골격 질환 예방 및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이 부분을 개발을 해서 착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사업장에서는 이게 잘 착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엘라바베 공장에서 또 조지아 공장에서는 실제 이러한 인공공학 기술을 적용한 이 벡스를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것도 나타나고 있었고, 농작업에서도 이러한 거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 그런데 왜 착용을 하지 않을까? 왜 노동자들이 이것을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서 작업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신체적 부담이나 부자유로운 자세를 방지할 수 있고 재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고, 이거는 독일 건강보험협회에서 평가했을 때 평균 병가가 18.5일, 그중 24%는 근골격 질환으로 나타난 것에서 착안해서 이것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가 굉장히 이제 소규모로 굉장히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이제는 우리가 건강 정보를 활용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야. 마이헬스 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정보를 활용한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지원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10년도 기기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근골격 질환을 앓고 있거나 예방하기 위한 웨어러블 기기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를 활용을 해서 GS건설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 안전보건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안전보건에서 마찬가지지만 여러 이제 회사에서 동영상을 활용한 VR 기술을 활용한 그 교육을 실시를 노동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보호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단순히 그냥 뭐 방독 마스크, 방진 마스크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작업자들한테 편하게 잘 착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개발이 돼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럼 우리가 과연 이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뭘 고민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걸 봤었는데 상당히 좀 이제 저도 좀 고민이 됐습니다. 디지털 전환 기술 필요할까 안 할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있어서는 디지털 기술이 만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안전보건에 있어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안전보건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먼저 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안전의식이 확립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디지털 전환 기술이 도입이 돼야 충분히 이제 어떤 그 효과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상시적인 유해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노사가 적극 참여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디지털 기술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떤 화학물질을 쓸 때 과연 이게 365일 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고민을 냈을 때 그렇다 그러면 디지털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디지털 기술이 단지 일회성이냐 아니면 한시적이냐 아니면 굉장히 제한된 것이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일부의 하나의 어떤 기술을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장에 안전이 정말 도입이 될 거냐? 저는 제가 이제 30년 동안 이 분야에 있었고 또 오랫동안 이제 노동에 몸을 담았었는데 이런 어떤 경험을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디지털 전환 기술, 안전 기술이 안전보건의 의식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기술을 잘못 신봉하게 되면은 그것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오히려 안전의식이 저해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전환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행적으로 안전보건 의식이 노사에 확립이 돼야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보건 디지털 기술 활용을 해서 노사가 참여하는 스마트 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관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현장 노조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제 개발되고 있는 많은 그 안전 디지털 기술들, 스마트 기술들이 있는데 과연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많이 이제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현장은 굉장히 다양한 위험 요인이 있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노사 문화에 따라서 현장의 어떤 그 적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다양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획일적인 어떤 디지털 기술을 사업장에 적용할 때에는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런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에 현재 적용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부터 이런 스마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노사가 참여해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에서 어떠한 기술들이 도입이 되어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분야 디지털 기술 활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앞서 이제 그 카카오 사례를 들었지만 오히려 이렇게 디지털 기술을 잘못 적용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앞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상황에서의 그러한 디지털 기술 활용한 그런 적응 사례도 있었지만 굉장히 이제 안전이 담보돼야 되고 신뢰가 담보돼야 된다는 거죠. 기술을 사용할 때 있어서 만약에 잘못된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더 큰 인명 피해, 더 큰 사고를 발생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도 함께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런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에게도 반드시 기술 개발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반드시 그런 요구들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노사간에 굉장히 아마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할 때는 개인정보 노출을 할 수밖에 없고 또는 이것이 안전보건의 문제냐 아니면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첨예하게 아마 노사 간에 대립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굉장히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좋은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 믿음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뢰와 믿음이 전제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서로 상대방의 불신 속에서 잘못 또는 오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개인정보를 어떻게 그러면 보호할 것이고 이것이 감시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산재 예방에 또는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보호와 생명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기업의 자율안전체계 특히 이제 대기업들의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율안전체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기업들은 ESG 경영에 대해서 많이 이제 추진하고 있고 ESG 경영 안에 우리 안전보건도 그 체계 안에 들여놓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대기업들이 자기의 기업뿐만이 아니라 1차, 2차, 3차 하청업체들 결국 공급망 안에 있는 그 기업들의 노동자들도 보호를 해야 되고 재해도 예방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그것이 ESG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우리가 고민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봤을 때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보건 관리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몇몇 대기업들, 포스코라든가 하이닉스 또는 요즘에 이제 그 현대에서 개발한 로봇계를 활용한 안전 점검 이러한 어떤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을 도입할 때 앞으로 점점 더 기술은 개발이 될 텐데 그 기술 개발에 앞서서 이런 디지털 전환 기술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 또는 철학적인 부분도 함께 담아서 추진을 해야 이러한 기술이 올바르게 또 활용할 수가 있고 노사 간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이런 부분의 논의를 조금 더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부족하지만 이렇게 발표 기회도 주시고 이러한 내용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